송상 교수님 특별 강연 다 마치고요. 지금 이제 이어서 팬막 강연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박범순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다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인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폐막 강연을 할 그런 위치인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고 학자로서 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산물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사 학회가 60주년이죠. 근데 제가 89년에 과학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한 반 정도는 같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반 정도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나누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반의 반은, 그러니까 한 15년은 또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과학사 학회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미국 과학사 학회에서도 계속 참여를 하고 또 거기서 변하고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사의 새로운 경향은 언제나 또 새로운 경향이 있죠. 근데 제가 석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두 가지 두 책이 굉장히 새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하나는 셰핀 앤 셰퍼의 리바이드 앤 에어 펌프였고요. 1985년에 나왔던 책이고, 그리고 브루노 라투르가 딴 사람하고 쓴 레버러토리 라이프 그 책이 이제 개정판이 80년대 말에 나와가지고 그 두 책을 그때 굉장히 이 컨트로버셜하던 책이다, 이런 얘기를 김동원 선생님이 많이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92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 두 책은 상당히 많은 과학사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경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가 컨트로버셜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근데 다만 STS 전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학사 학회가 라는 거는 조금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는 사이언스 스터디즈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STS의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익히고 공부시키고 방법론으로서 배울 게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학교도 프로그램도 있었던 반면, 제가 있었던 데는 조금 관망하면서 약간 보수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있었던 곳에 의학사 하시는 분들은, 의학사는 뭐 컨스트럭티비즘, 그러니까 뭐 구성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돼 있었고, 그리고 또 사회가 어떻게 지식 생산에 관여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쪽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어떤 관찰이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자리 잡고 뭐 포닥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관망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 미래를 건설하는데 더 노력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조금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는 제가 2007년에 카이스트에 부임하고 한 몇 년 지나서, 그러니까 한 2010년 정도 되면서부터 이게 분야가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STS가 어느 정도 과학사에 깊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에스노그래피 민족지의 방법론이 학회를 가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발표를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서양 과학사 중심의
그 내레이티브에서 벗어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뭐 한국에서도 한국 과학사 그 전공자들이 와서 그 미국 과학사에서 그 학회에서 발표도 많이 하셨고, 근데 그 두드러진 거는 그 중국 과학사, 그러니까 중국에서 올라오는 사람 아니면 미국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그 굉장히 그 코어 그룹이 그 만들어져 가지고 열심히 발표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그 관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으로 뭐 이렇게 그 가져온 거고, 그거를 그 전통적으로 하던 것들을 이렇게 그 재해석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 약간 충격을 받았던 거는 몇 년 전입니다. 2018년에 그 시애틀에서 열렸던 그 미국 과학사 학회였는데요. 여기서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그 첫날에 첫 번째 세션, 첫 번째 그 타임 슬롯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보면은 그 뉴 아이색 뉴턴이라고 해가지고 젯 버칼트나 뭐 그 빌 뉴만, 뭐 그 저기 알란 샤피로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그 대학원 때 그 읽고 공부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그 뉴 아이작 뉴턴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옵틱스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 세션에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그 다른 걸 보면은 애니멀을 또 그 공부를 저 발표를 하는 그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과 한국 과학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발표를 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문마영 선생님하고 김태현 선생님이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런 그 경향과 플러스 사실은 더 그 놀랬던 거는 그 첫날에 저녁 때 있었던 주제 발표였습니다. 플리너리 세션에서 제목이 Knowledge, Violence, Futures, History of Science, Its Genealogy라고, 이제 타이틀은 어떻게 짓든 거기서 그 제기했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과학사를 그 진보와 그 성공 뭐 이런 거의 그 스토리로 보지 말고, 그 폭력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사의 어떤 업적이나 뭐 진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동아시아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나 아무리 그런 쪽에서 뭔가 그 두드러진 게 있어도 굉장히 많은 거에 아주 조그만 일부에 그 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 그 바이올런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글로벌한 거를 새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그 취지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너무 단순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이 그 세션을 조직한 사람은 이제 위스콘신 대학의 그 그렉 미트만하고 토론토 대학의 그 미셸 머피라는, 미셸 머피는 아시겠지만은 뭐죠, 식빌동 스트롬 새집 증후군 뭐 이런 걸로 주목을 끌었던 그 과학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조셉 마스코는 그 시카고 대학에 있는 사람인데 그 뉴클리어 쪽에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킴 토울 베어라는 분은 알버타 대학의 캐나다 알버타 대학에 있는 분으로서 인디지너스 피플이 에 대한 과학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 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주제는 이 널리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바이올런스가 끼어들어 있다. 그것들 우리들은 찾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뭐였냐면은, 조지아 텍의 존 크리그라는 교수, 시니어 교수인데 잘 아실 텐데, 그분이 이제 딱 질문을 던지기를, 우리가 예전부터 집단, 과학 집단 그리고 사회 집단 사이의 파워 릴레이션스는 봤던 거 아니냐? 파워 릴레이션스의 비대칭성을 뭐 헤게모니로 표시하든 뭘로 표시하든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건데 뭐가 새로운 거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셸 머피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이올런스는 권력 관계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권력 관계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에서 그치지가 않고
그 피해자의 그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숙이 봐야 된다. 구조적으로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킴 톨베어는 그날 그러니까 그 해에 이제 디스팅귀시 렉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젯 버크할트나 이런 분들이 뉴턴을 재해석하고 하는 그런 어떤 조류와 이 조류는 좀 다른 조류다. 굉장히 좀 다르고 단순히 STS를 받아들여 가지고 연구를 하고 분석하는 것과는 또 더 다른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그런 거다라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바이올런스와 파워 릴레이션스 차이뿐만 아니라 제목에도 나왔듯이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족보학,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인식 구조, 그 인식 구조가 만드는 권력 관계, 그리고 권력 관계 네, 권력 관계가 만드는 여러 가지 바이올런스,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사실은 석사 논문을 반트호프, 그러니까 물리 화학자죠. 반트호프의 scientific theory, 아이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양자화학의 디시플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목이 The Growth of Quantum Chemistry,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 집단, 아니면 한 분야가 어떻게 성장하고 바뀌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써가지고 했는데 이런 어프로치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만현 선생님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는데 단어 조사를 하셨는데 혹시 형성 과정, 형성이란 했으면은 조사를 해보면 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포메이션이나 컨스트럭션, 디벨롭먼트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어떤 힘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뭐 더 나은 곳으로 바뀌는 거, 아니면 그냥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발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문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거를 뛰어넘어서 다른 관점에서 이슈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발전이란 무엇인가? 발전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단어들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를 쓸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폭력이나 파괴나 재난, 생존 뭐 이런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러티브를 구성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 궁극적으로는 너무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근데 인간 중심으로 모든 얘기들을 서술하는 거에서 벗어난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건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에 왜 그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시간성, 아니면 어느 장소에 그게 왜 중요한지, 공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사와 이제 인류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두 가지 셋의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의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어떤 변화를 잘 보여주는 GDP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의 GDP 변화를 보여주면 1800년도 아니면 1900년도부터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스케일은 좀 다르지만 한국도 비슷한, 그러니까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비슷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죠. 한국은 1960년대, 70년대부터 급격히,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는 거의,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까지 포함한다면 다 거의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또 다른 셋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할 때 많이 보여주는 그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그 온도 변화가 고대부터 어떤 식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직접 측정한 거는 1880년대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급격히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찰스 데이비드 킬링이라고 미국의 대기 화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기 중에 CO2 농도를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은 꾸준히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킬링 커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킬링 커브가 이제 대기 중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 해양에 녹아 있는 CO2 농도를 보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해양에 있는 농도입니다. CO2 농도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pH는 더 내려가고 있는 즉 이제 산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와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보면은 지구의 역사는 기후 변화나 아니면 토지, 바다, 생물 다양성의 어떤 변화를 공부하는 학문이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고 한다면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역사의 역사가 애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부터 쭉 추적하고 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이아 이론이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거를 특히 이제 정치 경제사 중심으로 본다면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겠고 정치 경제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발전 국가론입니다. Developmental State Theory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발전 국가론은 사실은 아시아 모델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한국 등등 해가지고 대만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확장을 하고 그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 발전 국가론 이런 얘기를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도 영어로 하면 developed country인데 발전된 국가라고 번역하지는 않거든요.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developing country는 개발도상국, undeveloped country는 저개발 국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뭔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평가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의 변화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1900년대 이후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대가속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동시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개념사, 그러니까 라인하르트 코셀렉이라고 독일의 역사학자고 컨셉추얼 히스토리라는 어떤 분야를 일으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코셀렉의 유명한 책이 이제 Futures Past, 그러니까 지나간 미래 아니면 오래된 미래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얘기를 들은 것도 사실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이나 아니면 어디 세션 이런 데서 Futures Pas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나름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했고 사실 많은 면에 있어서는 우리 과학사가 기본적으로 지성사 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도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셀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의 문제 의식은 나치가 어떻게 등장할 수가 있었는가, 파시즘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냉전의 대립과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근본 원인을 18세기 계몽사상 그리고 이성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그리고 다다를 수 없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생각 하에서 현실 정치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목적론적 그 진보사관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돼가지고 그 계속 그러니까 나치로 가고 그 이후에 저기 냉전 시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러니까 그 코젤렉이 그 관심을 가졌던 거는 역사라는 개념 그 자체, 근대, 진보, 제국주의, 그 평화, 전쟁 뭐 이런 그 개념들의 그 어원과 단순히 어원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그룹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그 Letters of Republic of Letters라는 이런 그 그룹들의 그 활동과 그 사람들이 그 개념들을 쓰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코젤렉이 주장하는 거는 이 역사적 실제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실제를 그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역할로서의 그 개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그 개념사 사전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은 진보에 대한 겁니다. 앞으로 있을 분석의 과제는 진보라는 유동적 범주의 생성과 유래를 해명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진보의 근대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 용어에는 이전에 전진, 진전이라는 표현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역동성이 담겨 있다. 역사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현대적 의미의 진보 개념은 어원적 의미를 상실하고 그것을 잊게 만들었다. 진보 이전에 쓰이던 전진, 진전은 이제 성장 메타포로 자연적이고 순환적인 사건의 진행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사용됐다. 반면 진보는 그렇지 않다. 진보는 순수하게 역사적인 어떤 시간을 개념화해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그 역사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근대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독일어로 그 노이사이트라는 그 개념이 자리 잡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개념사라는 거는 핵심은 역사란 그것이 특정한 개념들로 표현되는 정도까지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인식하는 수단 그리고 사회적 구성과 그 역사의 변화에 매개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개념사를 한다고 해서 텍스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쓰는 그룹들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인류학적 연구를 동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 역사 연구에 그러니까 한 가지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것을 보는데 이것을 역사가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액터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개념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있는데 한 가지 얘기는 역사는 역사가의 서술에 불과하다라는 헤이든 화이트의 주장 같은 그런 약간 좀 익스트림의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대에서 그게 어떻게 이해되고 쓰이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퀸틴 스키너나 존 포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인데 근데 코젤렉이 차이를 제 나름대로 판단한 거는 이 극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과 그리고 문제 의식이 거기에 투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에서 이게 진전하는 그런 어떤 방향 그거를 연구를 하면서 이 수행성에 관심을 가지고 두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과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개념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multiple temporalities 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져 가지고 사실 제가 제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역동성을 이제 개념화하기 위해서 경험 공간과 그리고
기대 지평이라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경험 공간은 주로 현재서부터 과거로 가는 거고, 기대 지평은 현재서부터 미래로 가는 그런 건데, 이 그 경험 없는 기대는 없고, 또 기대 없는 또 경험도 없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경험 공간을 보면은 어떤 거는 자기가 예전에 경험한 거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경험한 것도 있고, 여기서 경험한 거, 저기서 경험한 거, 어떤 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는데 자기 세대가 경험한 거, 아니면 자기 기관이 경험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 안에는 여러 가지의 피스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이지 않은 것들이 동시에 같이 있는, 그러니까 코젤렉의 표현에 따르면은 마치 세탁기에 돌아가 스피닝 돼서 돌아가는데, 밖에서 이제 유리로 된 윈도우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빨래가 보이고 어떤 빨래는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억은, 어떤 경험은 눌러지고, 어떤 경험은 강화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끄집어 나오는 그게 이제 기대 지평으로 가는. 근데 기대 지평은 허라이즌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성이 이렇게 직선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이렇게 크게 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어져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이제 그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present past고, 기대는 future made present인데, 그러니까 역사 연구의 대상은 바로 이 경험과 기대 사이의 어떤 불일치, 갈등, 긴장,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대로 가지 않았던 futures가 그 경험에 이렇게 녹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역사는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전에는 리포트 아니면 이벤트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복수로 쓰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수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역사라는 게 어떤 게 있고, 그게 어떤 힘을 가져가지고 문명을 바꾼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유니버설한, 유니버설리티 같은 것들은 이제 계몽주의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역사란 게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그거를 인식하는 어떤 순간이 이제 근대가, 새로운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근대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정의가 되고,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는 경험과 기대의 간극이 점점 더, 그러니까 연결은 돼 있는데 그 간극이 벌어진다. 그리고 벌어지는데 그거를 어떤 개념으로 엮어주냐면은 진보라는 개념으로 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지는데 이거를 진보가 묶어주는 역할인데, 그럼으로써 생기는 거는 순위가 생기고 오더가 생기고, 그 중에 뭐 개인이나 집단이나 뭐 나라나는 다 거기에다가 좌표에 점을 찍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캐치업을 해야 돼. 나는 어떤 수준이니까 가르쳐야 돼. 뭐 이런 개념이 나오고, 이런 거에 바탕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역사도 해석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근대성을 비판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STS에서 많이 비판하는 어떤 방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사람이 자기 식대로 근대성의 문제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진보가 가속하는 데는 과학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과학기술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미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그런데 과학기술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미래는 조금 더 나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면에서 같이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패러독스는 이제 정치, 도덕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진보와 과학기술의 진보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뭐 법적인
법이 그 과학기술 따라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개념사에 대한 그 제가 이제 그 발전이란 개념을 그 분석하기 위해서 그 들고 왔던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 인류세 개념인데, 인류세 개념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인류세 개념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부터 인간의 활동으로서 지구가 변모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새로운 지질 시대로 명명해야 될 그런 어떤 수준이 됐다라고 그 2000년에 이제 노벨 화학자인 폴 크루츠니 제안을 하면서 과학자 사이에서는 금방 이게 얘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지질학자한테서 픽업이 돼가지고 지질학자가 한 2005년 정도부터 픽업이 돼서 그 앤트로포센 워킹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층서학회의 하나 그룹으로서 그걸 만들고 이제 그 지질학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인류세의 시작을 크루첸 같은 사람은 산업혁명 1760년으로 보고 있고, 지질학자들은 그때 그 CO2가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미미하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그 지질학적인 증거를 찾으려면은 1950년으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핵실험이 핵실험의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지층에 아주 뚜렷하게 방사능 농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닭뼈 같은 얘기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류세라는 개념이 과학자 사이에서 얘기가 되다가 이제 인문사회과학자 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퍼지게 되는 그 길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나 STS나 다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손꼽는 분이 디페시 차크라바티라고 시카고 대학의 아놀드 토인비 디스팅기시 프로페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크리티컬 인쿼리의 The Climate of History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4가지 테제를 제시를 하면서 이게 널리 알려지고 이제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인류학자 등등에 가서 쭉 퍼지게 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크라바티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코젤렉의 접근이랑 조금 5분? 네, 알겠습니다. 코젤렉의 생각이랑 조금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분은 인도의 계층 간의 문제, 서브알턴 문제를 막시즘의 툴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은 이 서구에서 가르쳐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이 다 좋은데 딱 그러니까 좋은데 딱 맞지는 않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표현에 따르면은 indispensable한데 inappropriate하다. 이게 도움은 되는데 딱 맞지 않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럽의 여러 이론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체제의 어떤 근본이 되는 아이디어가 인도에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식민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계몽 사상에 입각한 휴머니즘의 바탕에서 얘기는 하는데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태클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문제시 삼은 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에서 나온 히스토리 개념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시즘, 역사주의인데, 역사주의란 거는 역사의 어떤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컨텍스트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흐름이 어떤 유니버설한 어떤 그 힘을 가져가지고 다른 쪽에도 그 연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게 지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런 궁금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 연구를 했던 분이 지역이 아니라 행성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종,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인류라는 종의 단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의아해했던 거죠. 근데 이분의 문제 의식은 이렇습니다. 인류세에 따르면은 멸종이 가능할 텐데, 그럼 멸종이란 거는 미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성의 프라이어티를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류가 막대한 지질학적 행위자라면 그 힘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네 가지 태제인데 그 태제를 얘기를 하면은 자연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의 구분이 붕괴가 되고 합쳐지는 어떤 지점에 우리는 그 지점을 우리는 목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환경사도 그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근대성, 글로벌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자유의 확산,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 이런 거의 개념으로 글로벌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거에서 우리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런 어떤 모던 프레임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인한 발전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비판을 하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거기에 들어있는 자본주의 폐해 같은 것들을 비판하는데 비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비판한다고 기후 문제 위기가 해결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문제가 원인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공통적으로 이제 라이프 보트가 구명 보트가 없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대상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차크라바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인류세 대신 자본세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제 라투어 얘기는 깊이 안 할 텐데 이분도 STS 관점에서 이제 인류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사람이고요. 정치적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할 건 없을 텐데 이 발전 국가론의 여러 이제 주요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꾸준히 있습니다. 꾸준히 있고 그 중에 이제 1960년 나왔던 라스터우의 Stage of Economic Growth의 앞을 보면은 한국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보면은 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도약 단계, 이 화살표가 이제 도약 단계거든요. 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숙되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통시기, 도약, 성숙되는 5개로 나눴는데 이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흐름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리니어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고 각 나라마다 자기의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노력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흥미로운 거는 이분이 한국은 도약의 첫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도약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65년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흥미로운 거는 그 동아일보 사설에서 그 도약 단계 초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마치 자기의 학설에 그 한국 케이스를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니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 러스터우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 경제는 모든 그 국면에서 장밋빛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한국의 경제 단계가 어디냐 이런 것을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판단해 준다라는 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그 러스터우가 그 다음 해에 그 60년에도 왔는데 이때는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때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이제 보고 코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약 단계를 재확인했다. 근데 그 동아일보에서는 러스터우 씨 살려주시오. 확실한 그 개발 단계 속에 확실한 익사지경. 그러니까 약간은 좀 크리티컬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이때쯤에 이제 그 과학사, 기술사 쪽에서는 뭐 많이 알려주겠지만 바살라의 3단계 그 모형이 나옵니다. 그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건데 이게 서구 과학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파가 되는가, 스프레드죠, 스프레드. 서구 과학이 스프레드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이언스는 하나고 그게 각 지방으로 이렇게 스프레드 되는데 그거는 어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 그것을 리포트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끌고 그리고 그러면서 코워크를 하면서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어떤 과학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지만 과학자들의 업적은 거기는 사이언티픽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이제 서구에 와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맨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제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충족되게 발표하는 이런.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 얘기도 하는데 식민지 얘기를 자기는 뉴트럴하게 보겠다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근대화 대업을 완수하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로 가는 거죠. 서구화되고 근대로 가고 산업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성이 있게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 얘기했던 그런 두 역사학자가 비판하는 그런 식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뉴딜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뉴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이제 흥미로운 포스터를 봤는데 여기 보면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다. 그러니까 발전이 어떤 그러니까 추격, 선도 뭐 등등 이렇게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마인셋이 아직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아주 최근 그건데 우연히 본 건데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 지난달에 전면 광고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resident Moon, is this Korea's idea of a Green New Deal? 해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그린을 얘기를 하는데 한전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그리고 또 사실은 저기 아프리카 국가에 화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라는 거죠. 그게 그린 뉴딜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많이 발전을 했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선진국들이 하던 어떻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배드 비헤이비어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선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그럼 지구 역사가 변하고 있고 인류 역사가 변하고 있는 어떤 교차점에서 그러니까 같이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인류세가 주장을 한다면 그럼 그거를 인지를 하고 인지한 어떤 상황에서
과학사는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질문을 던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정말 뜻깊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펜막 강연이긴 한데 그 줌에 지금 접속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4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그 질의응답을 받고 그다음 플로어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줌에 접속하신 회원분들 중 질문 있으신 분 먼저 해주세요. 김태우 교수님 미남이라고 써있는데요. 줌 없으시면 플로어에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선생님. 네.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져 주시면서 너무너무 그 진짜 생각할 것이 많았던 손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움되는 강연을 끝내셨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나름대로의 과학사의 방향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을 살짝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질문으로 던져주셨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거가 제 과학사 연구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집단이 되면은 이제 디시플린이 되고, 뭐 이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경쟁을 하고 뭐 이런 건데, 거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변해도 그게 어떤 과학 기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이 있었지, 이 사회가 크게 변하고 이런 거에는 그 간극이 굉장히 있었고, 그거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근데 아마 어쩌면은 제가 이제 STS의 영향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기서 듣고 그런 건데, 이 주제 선택에 있어서 과연 그러니까 형성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이고 디스크립션 하는 데서 끝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 과학기술사의 지평을 조금 더 넓힌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비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케미칼에 대한, 그러니까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좀 한다면은 케미칼에 대한 연구, 그래서 케미칼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회사가 뭘 했고 이런 거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렇게 넘어오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산업화에서. 근데 그때 이제 공해 산업이 넘어오고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국이 또 그런 것들을 수출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과학사의 얼마나 과학사의 연구의 핵심에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별로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제국주의나 아니면 식민시기 이런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관계성은 아직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얼마든지 흥미롭고 중요한 것들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태우 선생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코젤렉을 많이 이제 들려오는데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결국 피할 수 없이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HSS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날 플래너리 세션은 못 들어갔지만 요즘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하던 게 있어서 많이 공감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결국 한국에서 과학사를 한다고 할 때 이 과학사의 어떤 커뮤니티와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흡수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사의 커뮤니티와도 교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어떤 히스토리오그래피를 가져갈 거냐, 추구할 것이냐,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아까 그 플래너리 세션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발전, 디벨롭먼트라는 용어 자체를 뭐 해체하거나 우회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외국에서 한국 과학사를 세일즈 할 때는 아직까지는 뭐 이스트 아시안 디벨롭먼트라던가 아까 뭐 디벨롭먼탈 스테이트라던가 이런 말들이 뭐 아직까지는 좀 커런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먹히고 있지만 얼마나 갈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쟤네들 또 저 얘기하러 왔구나. 이제 미국이나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낡은 얘기 또 하러 왔구나. 뭐 이런 시선을 조만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국내의 오디언스에서는 사실 어떤 민족주의적인 히스토리오그래피가 앞으로도 그렇게 막 약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오디언스에 따라서 글쓰기 전략을 바꿔서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서술 방법론, 역사관에서 화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그런 고민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고민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어떻게 좀 해소를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냥 선생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잠시만, 지금 이두갑 선생님께서 질문 이어서 해주시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약간 이제 저도 이제 과학사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약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제 하나는 사실 그 예전에 막 그 마틴 러드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데보니안 컨트라버시 이런 책을 쓰면서 사실은 지질학자들이 이 가진 개념들이 뭐 전파되고 형성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녔던 뭐 특정 사회적 가치나 지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과학 지식의 뭐 시츄에이티드니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그 인류세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질학자들이 했던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이제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제. 그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인류세 논의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유가 그런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합의를 이룬 지구 온난화, 뭐 인간의 그 기후 변화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도미넌트한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인류세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러드윅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 인류세 개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컨스트럭트고 그 위치지어진 난리지인데, 그걸 가지고 그 과학사 학자들이 모여서 특별히 이제 다른 이야기들, 기후 온난화와 과학 기술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과연 과학사 주제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막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예전에 한번 되게 놀랬던 게, 홍성호 선생님의 그 스승이신 제드 부발트가 그런 연구를 보면서 저게 자기가 알고 하는 얘기인지, 뭐 특히 뭐 새로운 것을 무엇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쌓은 거에 기반해서 논의가 있는 건지 자기는 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약간 보수적인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 부분을 잘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질문이 관련은 되는데 딱 같은 건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두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류세 개념이, 그것도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구의 문제, 그 위기, 또
그 서구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해놓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로 먼저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식 구조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다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똑같은 그 인류세라는 말로 전 세계로 같이 이건 전 세계 그 거니까 같이 쓰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이제 그 논란이 있는데 한 가지 논란은 그러니까 지식 구성의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인류세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그레이트 데보니안 컨트로버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자체 내에서도 지질학자 내에서도 그룹마다 조금씩 다르고 뭐 그 대기화학자의 그 관점과 그리고 그 지질학자의 관점과 뭐 그 철학자의 관점이 다르고 뭐 이런 그 거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이나믹스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의 그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전 지구적인 거긴 하지만은 각 지역에서 그 발현되는 방식은 다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생각하는 그 인류세의 문제는 석탄이나 CO2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거는 거기서 그 많이 사용해서라기보다도 그 나쁜 오일을 저 유럽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의 문제 뭐 이런 걸로 그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는 이 광물을 많이 캐잖아요. 그래서 광물 찌꺼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 문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의 그 인류세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그 인류세를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개인적인 과제는 사실은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문자로 썼을 때 anthropocene A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은 모더니티나 아니면 휴머니티나 뭐 히스토리나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왔던 서구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니까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밟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 지구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정치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뭐 이런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 문제 의식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건 아니고요. 김태우 선생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적인 내적인 갈등,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세타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커뮤니티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하고 저기 다른 데 가서는 또 거기에 맞는 이렇게 하는 게 학계를 더 크게 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데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그게 이제 타임이 리미티드 타임이라고 한다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생애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연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거겠죠. 또는 아주 그런 뭐 학계나 학과나 뭐 이런 부담이 없는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딜레마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제 생각에는 아까 플리너리 세션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혼자서는 안 되고 여럿이 그 얘기를 좀 공감을 해가지고 뭔가를 띄워서 그러니까 약간 조직적으로 송 선생님께서 여러
해외 그 사람들 모으고 뭐 이런 그 작업을 했듯이 우리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제를 치고 나가는 어떤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좀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문 더 이상 받지 않고요. 예, 오늘 정말 그 저희 회장님께서 빡빡하게 일정이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빡빡하게 일정 진행됐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줌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모두 박수치고 끝내도록 하죠. 그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여기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바깥에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막 띄워서 할 거니까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장소 어디예요? 식사 장소 네네. 식사 장소 그 줌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김규현 교수님도 들어오셨고 다 들어오셨는데.